안녕하십니까, 송환용입니다. 한겨레 신문과 한겨레 TV가 마련한 6.4 지방선거 특별기획 광역단체장 후보와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한겨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황식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사에는 그 전에도 혹시 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와보지는 않았지만은 지난 재작년에 포럼 할 때 제가 한겨레 신문사 행사 주관하는 행사에 가서 또 기자 연설도 하고 연설해 주셨죠. 예. 네,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저희 한겨레 정치부의 김경욱 기자하고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경욱 기자 간단히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에서 새누리당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욱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4월 30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날 단판 경선으로 네.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식 후보께서 이제 선거의 세계, 정치의 세계로 직접 나서 보시니까 전에 예상하셨던 것보다 조금 힘드십니까? 아니면 예상했던 대로 해볼만 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하는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또 예상한 것보다 더 힘든 점도 있지만은 또 재미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출마를 결심하실 때 혹시 가족들은 찬성을 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반대했죠. 반대했고 제 자신도 이 길을 가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고 가족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죠. 특히 저희 아내나 딸, 아들 전 가족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 후보님께서는 대법관, 감사원장, 또 국무총리 하시면서 재직 때 굉장히 잘하셨다는 평가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원로로 남아 계실 가능성도 꽤 높다, 이렇게 관측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실패의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시게 된 개인적인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의 원로로 남아야 된다 하는 생각도 저도 했었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동안에 쌓은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장을 한번 멋지게 해서 그동안에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그런 방식으로 돌려드리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제가 바른 정치에 한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변에 권유가 많았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은 또 가족들도 반대하고 했지만은 정말 주변에 그와 같은 권유가 말하자면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김황식 후보께서는 이제 이런 어떤 이유 같은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김황식이라는 정치인이 서울시장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서울 시민들에게 설명하신다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울시 살림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행정가, 행정 전문가가 서울시정을 맡아야 서울시정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민운동가형의 그러한 실험장이 돼서도 안 되겠고 서울시정이 또 정치가에 의한 어떤 정치적인 발판용으로 이렇게 활용돼서도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시민들도 70% 이상 그와 같은 점에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서울 시민들을 위한 삶의 개선을 위해서 알뜰하고 실속 있게 시정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지금 거론되는 후보 중에서 제가 가장 적합하고 또 시민들도
그걸 원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항식 후보님께서는 서울시장을 네. 아무래도 정치인이 하는 자리보다는 행정직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네. 정치인의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행정 전문가가 하면서 또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행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과 관련해서 저희 김경욱 기자가 예.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김 후보님 공약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4차 공약을 발표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한강 개발을 예.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50층 안팎의 그 초고층 빌딩을 올려서 한강 스카이라인을 좀 다변화하겠다라고 네. 약속을 하셨는데요. 네. 한강에 인접한 건물이 이렇게 초고층으로 올라서게 되면 네. 오히려 스카이라인이 경관이 또 더 나빠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층으로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더라도 그 대신 용적률을 예.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또 저층으로 가는 데는 또 저층으로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령 박원순 시장님처럼 35층으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같은 높이에 이와 같은 아파트군이 형성돼 가지고 그것이 말하자면 병풍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데 이와 같이 고층에 대한 규제를 풀면은 높은 곳, 낮은 곳이 이렇게 병존하면서 스카이라인이 훨씬 아름답게 조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계 유수의 다른 도시들도 네. 다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강변은 주로 아파트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곳 안에 백화점도 들어가고 호텔도 들어가고 또 문화, 업무시설도 들어가서 강변이 다양하게 이렇게 조성이 되고 하면은 네.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김 후보님께서 처음으로 내놓으신 공약이 예. 그 강남북 격차 해소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서울이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그 방안으로 제시하신 것이 강북 도심에 예. 공항 터미널을 설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보면 서울역에 이미 도심 그 예. 터미널이 설치가 되어 있고 예. 그 공항 리무진 버스가 서울 전역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떠십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심 공항 터미널 하나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자본과 사람이 몰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강남과 마찬가지로 백화점 그리고 또 컨벤션 백화점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네. 강남 도심 터미널과 마찬가지로 강북에도 도심 예. 터미널을 복합 시설 중에 하나로 넣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순수하게 공항의 접근성만 생각하면은 뭐 기왕에 서울역에도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복합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운데 일부가 강북 터미널이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자본과 사람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 강북 지역 사대문 안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의 편의를 제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강남북 격차 해소의 또 하나의 방안으로 후보님께서 제시하신 게 시청과 강남을 연결하는 직통 예. 그 지하철을 만들겠다라고 예, 예, 하셨는데 예. 수천억의 예산이 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네. 오히려 그 강남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문제는 강남으로부터 서울시청에 이르는 3호선, 4호선 등이 예. 굉장히 이렇게 구불구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도시 버스의 연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 승용차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나와서 여하튼 교통량이 많아져서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나 또는 공해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단시간 내에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은 강남북이
하나의 서울로서 일체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연결이 더 쉽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같은 이야기지만은 강남 시청 연결보다도 시청에서 강남, 강남 여기에다가 더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고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파주 통일 노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1단계로는 이제 강남 신분당산 연장선상에서 강남 신사에서 경복궁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한 1조 2천억 정도 네.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50%는 민자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한 38%, 중앙정부에서 한 12% 되는데 한 4년 걸린다고 보면은 뭐 1년에 한 1,0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정도 재정 투입으로 지금 문제되어 있는 교통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다 한다면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강남 강북이 일체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주택 문제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주택 멸실을 불러일으켜서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공약을 내놓는 게 이제 그 대상되는 이제 건축물들이 85년 전후에 건축된 이제 건물들이 재건축이 조금 더 용이해질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 올림픽 또 86 아시안 게임 이 무렵에 이제 대규모 건축물들이 지어지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건물들이 부실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심해서 시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불편을 뭐 해소해주는 차원 뭐 이런 차원인데 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것들이 일시에 진행이 돼가지고 월세난 전세난이 가중되는 그런 일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그 연한이 된다 하더라도 노화의 정도 같은 것을 다 심사를 해서 그 말하자면은 점진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일시에 그와 같은 이사 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조정하셔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저기 하나 있던데요.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그 어르신 웰빙타운을 조성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핏 제가 드는 생각은 서울에 이렇게 대규모 유휴부지가 많이 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유휴부지하고 또 공공기관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부지들이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 유휴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웰빙 타운은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 시설들을 이용하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도 서울시에 한 권역별로 한 5개 정도는 그와 같은 웰빙 타운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편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그 공약을 내놨는데 저희로서는 그 장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예산이죠. 박원순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이런 부분은 진짜 잘못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만 좀 정확히 잡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이제 시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한 3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 대립을 하여튼 부추긴 결과가 됐다. 또 규제를 너무 강화해서 경제력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진 이제 시정을 베풀지 못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좀 조장했다 하는 측면은 네. 가령 무상 보육 예산이 급히 필요한 과정에서 중앙정부하고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모든 책임을 이제 중앙정부에 돌리면서 버스나 지하철에도 중앙정부를 이렇게 비난하는 그와 같은 광고를 붙여가지고 네. 여하튼 갈등을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전면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 진행 자체가 지연되고 중단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과정에서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 갈등을 많이 부추겼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서랍속 규제라는 이름으로 법령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그와 같은 지침이나 이런 조례 같은 것을 통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제 활성화에 장애를 줬다. 예를 들어서 주거 산정 지역의 경우에는 네. 도시계획법상 용적률이 300%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조례로서 그걸 250%로 낮추고 또 실제로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210%를 기준으로 해놓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230%도 허용해주고 또 250%도 허용해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심의 운영을 통해서 정말 그 예측 가능성이 없이 그리고 그와 같은 절차들이 지연되게 해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주는 그런 규제의 측면에서 잘못하셨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잘못한 점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이런 것은 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우선 박원순 시장께서 정말 그 다양한 시민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그 시민들과 잘 소통하고 또 현장의 문제를 파악을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같은 것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전체 시민의 혜택이 돌아가는 그와 같은 시정으로 연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와 같은 소통이나 또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하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전체 시민보다도 당신하고 뜻이 맞는 그런 사람 중심으로 어떤 정책이 이행이 된다든지 또는 당신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시정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결과로 연결이 돼서 그 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항식 후보님께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정몽준 후보 또 이혜훈 후보하고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 지분 백지 신탁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후보님 캠프에서 여러 차례 보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이 상당히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후보님께서는 나중에 백지 신탁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제가 법률가 아닙니까? 그러시죠? 법률가인데 그 주식 소유화 또 그 직무 관련성, 시장으로서 직무 관련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 취임하시고 현대중공업 주식을 일부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네. 처분을 했고 또 지금 현재도 서울시가 과거 5년 동안에 현대중공업과 사이에 한 150억 정도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정지구에 또 현대중공업이 약 700억 정도를 사업 참여를 통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현대중공업과 관련이 있는 많은 계열사들이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춰본다 한다면은 저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처분을 해야 된다 한다면은 그게 한 2조 상당이 되는데 그렇죠. 과연 이것이 원만히 국내에서 처분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국내에서 처분되지 않으면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방위산업의 위치, 또 인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 것을 상정한다면은 굉장히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 이런 우려,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직무활성이 있어서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경우에 제가 우려하는 그런 문제들을 전부 해결하는 방향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저 막연히 취임해서 시장이 돼서 그 문제가 돼서 처분을 해야 된다 한다면 그 법에 따르겠다. 이런 상태로서는 우리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정몽준 후보님의 원대로 이게 업무 관련성이 없어서 처분할 필요가 없다. 네. 만약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이미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님의 그 선례하고 안 맞죠? 안 맞고 네. 또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그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장이 참 동력을 얻어서 확실하게 힘차게 일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상의 정치적인 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고려하셔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다 할 정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 이것은 네거티브가 아니고 법과 사실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닥칠 문제를 사전에 한번 잘 점검하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지난번 1차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예. 명확하게 짚지 않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 2차, 3차 텔레비전 토론에서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속 시원하게 예. 좀 검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캠프에서 그날 이제 정몽준 후보님께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정도로 답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엉뚱하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께서야 무슨 뭐 경영하고 관련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상대방에서 예. 정몽준 후보 쪽에서 김황식 후보님을 약간 또 역으로 공격하고 나온 쟁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라든가 여러 차례 걸러진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병역법 개정으로 부동시가 병역 면제가 된 병역 면제의 사유가 된 그 다음 해 이제 부동시로 면제를 받으셨는데 몇 년 뒤에 판사 임용 때는 좌우 시력이 0.2, 0.1로 부동시가 아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 문제는 이제 제가 과거에 3번의 청문회에서 그렇죠. 다 이렇게 논란이 돼가지고 해결될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은 이제 제가 총리가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요. 그 부동시 대개 이제 병역 면제 사유가 합당했느냐는 것이 이렇게 공직자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은 대개 이제 수십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지금 현재도 그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청문회 때 지금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면제 사유가 지금도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라 해서 제가 시내 유수병원에 그 진단서 그 면제 사유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를 했고, 그 뒤로는 그때 당시 야당에서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않고 말하자면 해결이 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후보 적합도에서 정몽준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걸로 그런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30일 경선에서 역전 자신하십니까? 예, 저는 자신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정몽준 후보님은 이제
인지도가 저보다 20, 30% 이상 높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시민의 요구에 여러 가지 합당하는 후보다. 그리고 특히 이 본선 경쟁력 면에 있어서 네. 정몽준 후보님께서 나섰을 때 말하자면은 부자 대 여하튼 서민의 이와 같은 구도가 됐을 때 서울 시민들이 정서상으로 부자 소위 재벌이 돈과 권력, 명예를 다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느냐 하는 그런 정서적인 저항과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장점이 있다. 전문 행정가다. 그래도 비교적 정직하고 청렴하게 성공적인 공직생활을 했다. 뭐 이런 점들을 잘 부각을 시키고 또 전파를 하면은 저는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그리고 역전 굿바이 히트를 칠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네. 서울시의 그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는 몇 분 정도나 후보님을 도와준다고 의사 표명을 하셨나요? 글쎄요, 그건 제가 숫자를 잘 헤아려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네. 않았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의사표명을 의사표명을 유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를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당에서 승리를 해야 될 텐데 본선 경쟁력 면에서 가장 그 안전한 후보가 누구냐 하는 각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고 결국은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같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간단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몽준 후보님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뭐 국민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네. 뭐 화려한 7선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축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부러운 측면이죠. 그리고 제가 공항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꼭 그렇게 많은 돈이 부러운 것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여유 있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사회에 베풀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부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저는 참 시골 농촌 출신이 스스로 서울 와서 유학 생활을 하고 노력을 해서 네. 이만한 위치에 오른 것에 비해서 정몽준 후보님은 참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서 오늘을 일구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분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네. 그야말로 평범한 시민 또 서민들의 생활을 과연 저만큼 이해하고 있을까 그리고 취약계층에 있거나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저만큼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 점은 조금 저보다 오히려 시장으로서 직무 수행하는데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이혜훈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혜훈 후보요? 예. 뭐 나름대로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해서 네. 굉장히 재주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제가 이혜훈 후보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지적할 장점이나 단점이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몽준 후보야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기춘 비서실장님을 따로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그 최근 1차 후보 토론회에서 나는 친박이다라는 그 사회자의 질문에 다른 두 후보, 정몽준 후보와 이혜훈 후보는 동그라미 편말을 드셨는데 김 후보님께서는 아무 표시도 안 된 중간적인 보류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친박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하면서 그분을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 분명히 친박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친박이 아니죠. 네. 아무 인연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점에서는 친박이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출마를 권하고 또 그런 권유를 받아서 제가 이와 같이 이제 서울시장에 나온 이상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 잘 협력을 해서 서울시정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의미로는 정몽준 후보나 이혜원 후보보다도 그런 점에서는 더 친박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중앙정부하고 잘 협력해서 시정을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여권이 서울시장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제가 분명히 친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친박이고 앞에서 말한 점에서는 친박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60%를 넘어서 상당히 높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고 특히 무엇을 잘하고 계신지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국방이나 외교에 있어서 특히 남북 관계에서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애국심의 면에서는 뭐 우리 국민이 다 애국자겠지만은 그분이 자라온 환경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애국심은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제 규제 혁파를 위해서 그 7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인기를 잃기 쉬운 아주 개혁적인 공기업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계신다든지, 뭐 이런 점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그저 우선 현재 편하는 것을 이렇게 구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하신다, 뭐 이런 생각들이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익혀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원칙을 세워서 대응을 하면서도 통일이 가져오는 이제 전향적인 효과에 대해서 통일 대박이라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통일에 관한 국민의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또 드레스덴 선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동포들을 잘 껴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좀 그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 인사 문제는 이제 당신이 이제 국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용을 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밖에서 볼 때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이제 오해든 오해가 아니든 편중 인사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단기의 시점에서 그걸 볼 것이 아니라 임기 전천에 걸쳐서 좀 긴 시간을 가지고 그 점을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일부 오해든 아니든 그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인사를 해나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는 그 광주 일고 나오셨고 법관 생활을 하셨고 공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솔직히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평소에 그 지역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지역 갈등, 동서 갈등 문제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윤보선 대통령과 결어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16만 표 차일 겁니다. 아주 네. 근사한 초인데 호남에서 많이 이겼어요. 33만 표 차로 이겼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로 지역 갈등이 이제 심화돼가지고 네. 오늘과 같은 뭐 민주당, 호남, 한나라당, 새누리당, 영남 이런 구도가 생겼는데 네. 그것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너무 아픈 상처기를 남겼습니다. 저도 자라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고 저도 호남인이지라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는 정말 합리적인 판단 그런 시각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보수로 분류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보수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잘 절충하고 화합하고 타협하는 이런 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저는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정치적 성향도 그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이런 지역 갈등,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념 갈등, 계층, 세대 간의 갈등들을 화합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제일 큰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새누리당 후보로서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 하면은 광주 전남 출신으로는 최초의 서울시장이고 또 총리로서도 최초의 총리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동서가 더 화합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 관련해서 김경호 기자가 몇 가지만 좀 질문해 주실까요? 뭐 짧게 해주시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김한길 대표를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정치에 관해서 느끼는 그 염증, 이런 것들을 안철수 현상으로 분출됐다 하는 것은 잘 이해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 의원께서 그 국민들의 요구를 사실상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나 또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도 지금 상당히 그 식상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큰 기대가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든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어쨌든 가장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기초공천 폐지를 매개로 해가지고 통합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는 이런 결과가 됐는데 그 김한길 대표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어쨌든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민들 앞에 그 오락가락하며고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는 그러한 말로 호도하고 넘어가는 이런 현상은 우리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염증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11월인가요? 김 후보님께서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 배경이 무엇이고 최근에도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작년 한 6개월 동안에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독일 정치에 참 바람직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국해서 보니까 그때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민생 법안 등 하나도 처리 안 되고 있고 또 이미 예산 처리 기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서로 타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방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절충을 해야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을 해놓고도 너무 공허하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은 헌법에 국회 해산제도가 있으면은 해산을 하고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지. 뭐 당장 국회 해산하라. 뭐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은 상황이 많이 이제 바뀌었죠. 많은 이제 법안도 처리되고 예산도 원만히 처리됐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여야가 서로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그와 같은 점에서는 미숙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 가운데 김 후보님과 좀 친분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어떤 분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정치인들하고 그렇게 친분이 있는 분은 없습니다. 네. 제가 총리를 이제 뭐 2년 반 했다 보지만은 그렇게 친분이 있는 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고향 선후배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자연스럽게 민주당 의원들하고 친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교 동창으로 이제 전 강재석 대표나 또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김진표 의원 같은 분은 저하고 대학 동기 동창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또 그 밖에 뭐 이런저런 연유로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유 때문에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인터뷰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예. 좀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장관들하고 이렇게 예. 자리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있었는데 원래 좀 후보님께서 약간 감성적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7남매 형님이 3분, 누님이 3분인데 제가 막내인데요. 네. 제 위에도 누님, 그 위에도 누님이기 때문에 누님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부대끼면서 구박도 받고 기움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 여성적인 그런 면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어머니한테 받은 교육 영향인지 비교적 이렇게 안타까운 장면을 보거나 안쓰러운 사람 또 그런 상황을 만나면은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일했던 장차관들이 저를 격려한다는 자리를 마련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한 40여 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옛날에 정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했던 그 추억도 생각나고 추억이란 건 항상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에게 힘들어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좀 격려해주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조금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네. 네. 숙명여대에서 강의하신 거를 뒤늦게 내용을 좀 봤는데요. 학생들한테 이제 열심히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이제 덕담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저는 언뜻 후보님께서는 물론 시골 출신이시지만 굉장히 그 성공한 이제 인류학교 나와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그 학생들한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학생들이 또 그걸 좀 어떻게 들을까? 뭐 이런 약간 걱정도 되던데요. 그런 걱정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저도 이 기회 있을 때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자신도 뭐 공자님 말씀만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과연 듣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까? 당신은 그랬지만은 그게 일반론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러한 취지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도록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예화도 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젊은이들에게 어쨌든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되겠다. 물론 조금은 이제 거부하는 듯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식으로 이제 듣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제로 지금 우리 현실이 젊은이들의 모든 욕구, 뭐 대기업 취업이라든지 또 육아 보육 문제도 다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것들이 이제 다 해결해서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 학생들에게 제 진정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은 제 책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혹시 후보님께서 이렇게 인생 사시면서 좀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이랬던 경험도 있으신가요? 아, 많죠. 한 가지만 좀 네? 소개해 주시죠. 한 가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얼마든지 있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사법연수원 수료할 때 수석을 했고 뭐 네. 대법관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고 실패가 없었던 사람으로 생각할 텐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실패해서 재수 생활, 낭인 생활을 서울에서 1년 했고요. 네. 그리고 사법시험도 단번에 합격하지 못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좌절도 겪고 저는 그러나 그 오히려 실패했던 그 경험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훨씬 저를 성숙시켰던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 청진동에 있는 양영학원 다녔어요. 그때 정말 대학에 일찍 들어간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네. 또 우리 그 떨어져서 재수하는 친구들끼리는 너무 이렇게 동병상련이랄까 네.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다정히 지냈던 것이 그런 것이 말하자면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고 함께 가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 실패가 오히려 저를 만드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후보님께서 이런 김항식 후보님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일찍부터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국무총리를 하셨는데도 일반 국민들은 총리님 후보님의 그런 얘기를 아직은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인터뷰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저희 그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쪽 카메라를 좀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진솔하게 여러 가지 저에 관한 일들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했고 또 이런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제 일생 다 하도록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낮고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 곁에 있고자 합니다. 저는 정직하고 청렴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제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왔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정 바쁘신데 이렇게 한겨레 스튜디오까지 나와서 인터뷰에 장시간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보님 김경옥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가 마련한 6.4 지방선거 특집 광역단체장 후보와의 인터뷰.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한영이었습니다.